네, 코스피가 지난 2일부터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10.35포인트, 0.43% 하락하면서 2,382.81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전날 대비 1.3포인트, 0.18% 하락하면서 718.1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유가증권 시장에서 2,013억 원 순매수를 나타낸 가운데 외국인은 2,010억 원, 기관은 17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77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개인은 15억 원, 기관은 6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0.5% 떨어졌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7%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가 2.5%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삼성 SDI 소폭 올랐고요. LG화학이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 마감했고요. 현대차가 0.9% 떨어졌습니다. 네이버도 1% 떨어졌고요. 기아가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보험 섹터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뒤이어서 운수창고, 철강, 금속, 비금속 광물, 전기가스, 섬유, 의복 섹터가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반면 건설업종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융 섹터도 1% 넘게 떨어졌고요. 증권, 화학,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에코프로비엠이 0.5% 올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 상승했습니다. LNF도 1.3% 상승한 가운데 카카오게임즈가 1.3% 떨어졌고요. HLB는 보합에서 마감됐습니다. 에코프로가 0.8% 하락했고요. 펄어비스가 2.5%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리노공업 3.4% 하락했고요. 셀트리온제약도 0.4% 떨어졌습니다. 반면 천보 1.4% 올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 전거래일 대비 2원 9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321원 7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자산배분본부의 유동원 본부장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좀 연말로 갈수록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좀 지켜보겠다라는 관망 심리가 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 이슈까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한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4일, 5일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보시면은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난 10월 중순이었죠. 다우존스를 보시면은 쌍바닥을 찍고 제법 큰 폭의 반등을 했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15% 이상, 거의 20%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되는 어떤 구간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은 다음 주에 FOMC라든지 또 물가 상승률, CPI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급등, 반등을 제법 많이 했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또다시 빠지면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냐, 내년 3월까지의 어떤 조정이 계속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어떤 경기 침체가 빠르게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서 이번에 지금 쉬어가는 장세 정도로 판단하는 게 좋겠고요. 다음 주에 이 FOMC 미팅이라든지 물가 상승률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면 크리스마스 전에 발표가 되는 거니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차트들도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S&P 500도 보시면은 바닥 대비해서 15% 이상 올랐었고 지금 최근에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스닥도 차트상으로 보면 별로 안 오른 것 같죠. 그렇지만 바닥 대비해서 15%나 올랐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의 지금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조금 다른 모습은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예. 오히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제법 많이 하락해서 이제 3.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원래 금리에 민감한 지수가 나스닥인데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못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성장주는 다 버리고 다 가치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는 일정한 부분의 어떤 숨고르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나스닥이나 성장주 중에서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이라든지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 창출해주고 있는 기업들은 이번에
다시 상승을 하게 됐었을 때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채 수익률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 네. 같은 경우 그 30년물하고 3개월물 그 금리 역전 현상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스프레드 자체가 역대 최대라면서요. 이러면 이제 경기 침체 시그널로 해석이 됐던 거잖아요. 네, 자 장단기 금리차 예. 역전 현상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80년대 이후에 네. 네 차례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네 차례하고 비교했었을 때 이번에 장단기 금리차의 폭은 정말로 너무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80년대의 엄청난 변동성 장세, 네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뭐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대세 하락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추세적 주기의 변동성 장세라고 얘기를 해서 빠질 때 30% 빠지고 오를 때 50% 오르고 네. 이런 걸 갖다가 3번, 4번이나 연속하는 그런 구간이 나왔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이 폴 볼커 시대처럼 80년대가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PPI 숫자가 나오고 있죠. 결국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에 어떤 시기가 결정이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만 안정을 찾아주면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다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인플레이션 숫자가 어떻게 되고 이에 따라서 미 연준이 단기 금리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인플레이션 숫자는 미 연준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PPI의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의 숫자들이 다 떨어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발표된 그 미국의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지금 예상치가 6.3이었는데 6%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았네요. 낮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예상치라고 하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숫자들이 5년 뒤의 평균이 2.5%, 그리고 10년 평균이 2.4%, 그리고 5년 뒤 5년 인플레이션 숫자가 2.4%. 이거 네. 딱 보시면은 숫자가 아마도 2%대 초중반 정도의 안정을 장기적으로는 찾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떨어지겠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거의 10년 평균 인플레이션이 1.6% 정도 시대였다면 향후 1, 2년 안에는 3%대의 인플레이션 숫자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 숫자는 그래도 여전히 과거 평균보다는 2배 수준이다. 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미 연준이 금리를 얼마까지 올렸다가 얼마로 떨어뜨릴 거냐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장기 인플레이션이 3%대로 복귀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미 연준의 10년 금리가 지금 3.4%대고요.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그것보다 낮은 수준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이 인플레이션의 해결 신호를 판단하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오늘 또 국내 증시 지금 예상 체결 지수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혼조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 통쇼가 상황 전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I 리서치 한용희 수석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약세 압력을 받으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반등을 보였던 코스피가 2,400선이 깨지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오늘장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이제 코스닥은 하락 출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코스피는 상승 출발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혼조세가 조금은 미국 증시 따라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제 FOMC 전까지는 이제 조금은 지켜보려는 투자자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중요한 지표 발표 하나가 있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지표가 조금은 FOMC나 점도표에 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FOMC까지는 증시 자체가 조금은 박스권에서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그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다우지수는 꽤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28,000포인트에서 지금 거의 33,000포인트 중반대까지 온 것을 봤을 때는 여기서 또 크게 꺾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나스닥 상황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지금 바닥에 있다. 지금 11,000포인트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는 이제 점도표가 나오죠. 점도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FOMC까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나면서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매수한 종목들이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선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 매도세가 일부 나오는 거는 저는 환율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물가 압력만 좀 잡힌다라고 하면은 환율은 다시 안정세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발표가 하나가 있었는데 2023년 1월 그 중국 쪽의 신정하고 구정에 대한 일정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제가 가져온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제 신정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춘절이죠. 그러니까 구정 같은 경우에는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인데 결국에는 14일만 더 일을 하게 되면은 춘절이 온다라는 걸로 지금 조금 달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트립닷컴에서 여행 관련 키워드가 중국 내에서 1000%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 지금 중국 내에서 봤을 때는 리오프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관련주들을 좀 주목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지표 하나가 또 있었던 게 어제 아바타2 개봉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런던 레스터 광장에서 시사회가 있었는데 비평가들의 판는 지금 평가가 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바타2 물의 길 관련주가 오늘은 조금 변동폭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섹터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지금 투자자분들의 불안감이 조금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FOMC 전까지는 내가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가 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될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지수 자체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외국인 보유 지분율하고 환율에 대한 안정성을 보시면은 저는 국내 증시는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FOMC까지는 조금 지켜보시고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용희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강보합권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2,383포인트고요. 코스닥 0.4%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1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59,000원 예상 체결가 집계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6만 5천 원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약세가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
하이닉스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7,900원. 삼성 SDI는 상승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71만 8천 원이고요. LG화학이 0.4%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67만 6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 예상 체결가 16만 2,500원. 네이버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5,500원이고 기아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는 반등 흐름이 연출이 됐던 부분인데 오늘은 좀 쉬어갈 걸로 보이네요. 에코프로비엠, LNF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각각 약보합권 또 1% 약세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좀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0.9% 상승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만 5천 원. 이 가운데 카카오게임즈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반대로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같은 그룹주 내에서도 또 종목별로는 혼조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HLB가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펄어비스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카카오게임즈가 현재 보합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에코프로 0.9% 하락 예상됩니다. 오늘 리노공업이 호가에서는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6만 700원. 셀트리온 제약 다시 호가에서 지금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네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천보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죠.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이 됐습니다. 위메이드 지금 호가로 봤을 때 지금 한가가 예상이 됩니다. 위믹스 상패 확정에 지금 보시다시피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모두 오늘장에서 급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패 확정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 측은 계속해서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죠. 자, 이제 오늘 계좌까지 7분여가량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앞서서 이제 연준이 긴축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할지 말지 여부가 또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고용 지표도 사실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고용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고용 지표가 워낙 견조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러면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을 좀 고강도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장기 금리는 계속 빠지고 예. 있는데 단기 금리는 계속 올릴 거다. 그러면은 장내 금리차 역전 현상이 계속 심각하게 일어날 거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시장이 크리스마스 이브날까지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 시장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미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시장의 어떤 지배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신규 고용자 숫자가 나왔었는데 지난주에 나왔었죠. 예상치가 20만 명이었는데 26만 3천 명이었습니다. 숫자가 좀 높은 것 같죠. 20% 넘게 높은 숫자죠. 네네. 근데 30% 가까이 높은 숫자인데 사실은 과거 평균의 어떤 1년치에 비했을 때는 50% 정도 낮은 숫자인 거는 사실입니다. 예상치 자체가 좀 낮았던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바라는 것은 실업률이 좀 빠르게 올라가면서 미 연준이 경기에 대한 부담을 빨리 느껴서 금리를 안 올려야 되겠고 오히려 떨어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시장은 바라는 것인데 그 정도 숫자까지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 실업률이 미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건 4.4% 또는 4.5% 이상까지 올라가야지 피봇,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를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보시면 이 노동 참여율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가 워낙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참여율이라는 것은 인구가 100이 있으면 그중에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거든요. 과거에 이제 닥한버블 붕괴가 됐었을 때는 67.2%였고 그다음에 산업재 버블이 붕괴됐었을 때는 66.1%였고 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63.4%였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1%포인트보다 훨씬 더 낮은 숫자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 실업률이 4.5%, 4.4%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데 시장은 그러면 빠졌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임금 상승률이라는 것이 노동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임금 상승률이 5%대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자극하는 요소죠. 수요 자체가 증가될 그렇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얼마나 꺾이느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전체 임금 상승률이 최근에 이 빅테크 같은 기업들은 또 사람을 또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 전체 평균 임금 상승률이 3%대로 떨어져야지 예. 그래야지 미 연준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실업 청구권자 수의 추이도 올라가고 있는데 좀 더디게 올라가는 네. 부분이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은 헷갈려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견조하다라고 보는 거네요, 시장에서는. 네. 예. 그래서 지금 결국 실업률 추이가 그래도 4%까지는 올라가야지 피봇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3.7% 정도의 숫자, 지난달 대비해서 올라가진 않았고 똑같은 숫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바닥 수준이 3.5%대였으니까 이제 네. 겨우 0.2%포인트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네. 여전히 미 연준은 금리에 대한 변화가 피봇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예. 라고 걱정을 하면서 시장은 지금 좀 시간적인 타이밍으로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사실 월가의 많은 전문가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상당히 헷갈리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고용 시장이 좋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런데 장단기 금리 차는 너무 역전이 많이 되어 예. 있으니까 경기 침체에 걱정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결국 어쨌든 이 고용 시장의 숫자를 보거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의 은행권의 몸살이기의 정도를 보면은 경기 침체가 빠르게 일어날 것 같아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종이 계속 연결시켜져서 대세 하락장, 큰 폭의 폭락장, 전 저점 돌파 하락장과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를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12%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은행권에서는 무수익성 자산에서 아니면 정부 채권에서 오히려 대출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 활동을 서포트를 해준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경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은행권에서. 또한 이거는 이제 은행 그 전체 자산 중의 비중을 보는 네. 거고요. 전체 총 여신의 변화도 보시면은 7%대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뭐와 연결이 되냐면 17.36조 달러라는 것은 GDP 숫자보다는 낮지만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GDP의 성장률, 명목 성장률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내년도에 실질 성장률을 일부에서는 마이너스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대, 2%대가 나온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3, 4%로 계산한다면 명목 성장률이 5%로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결국 총 여신이 7% 늘고 있으면 당연히 명목 성장률도 5%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은행 예금 증가율이 급락을 했어요. 은행 예금 증가율이 급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융시장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것이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빠졌는데도 대출은 늘어오고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은행 예금이 더 이상 줄지를 않아요, 이제는.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예. 위에 지금 빨갛게 쭉 그어진 게 있죠. 전주 대비 성장률 곱하기 52주. 그럼 이제 연간 환산하는 거거든요. 그 숫자가 12.6%로 상승 전환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대출 증가율을 10%대를 유지시킬 수 있는 예금 증가율로 변해간다. 네. 즉, 미 연준이 앞으로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유동성을 다시 부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해갈 수 있다면 그러면 저희가 네. 이 내용 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2월 8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핵전쟁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입니다. 어제 코스피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에 2,390선마저 좀 붕괴되는 상황이었고 전반적으로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위축이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 상장 폐지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여러모로 좋지 않은 시장 분위기인데요.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강보합권입니다. 2,386포인트, 2,386포인트고 코스닥도 예상보다는 양호합니다. 강보합권 71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강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으로 58,8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이죠. 56만 4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올라갑니다. 83만 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약보합권으로 78,800원. 삼성 SDI가 많이 올라갑니다. 71만 5천 원이고요. LG화학 0.7% 상승합니다. 현재 68만 4천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중이고요. 현대차 보합으로 16만 3천 원. 네이버가 0.5% 올라갑니다. 18만 4,500원이죠. 기아가 0.3% 떨어지네요. 6만 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올라갑니다. 6만 4,700원. LNF 약보합권으로 20만 6,300원이고요. 카카오게임즈는 보합이네요. HLB가 0.4% 올라갑니다. 3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0.3% 상승 중입니다. 4만 3,100원이고 에코프로 강보합권이고요. 리노공업이 0.4% 떨어집니다. 16만 3,400원. 셀트리온 제약이 0.7% 올라가네요. 6만 5,200원이고 천보가 소폭 올라갑니다. 23만 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96억 원, 204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30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 전기전자에서 물량 많이 내놓고요. 전기전자에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는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또 금융섹터에서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업종별 흐름 봤을 때 의료정밀 섹터, 서비스업, 보험, 통신, 금융섹터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53억 원, 기관은 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5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은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는 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1,807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오늘 달러원 환율 5원 20전 하락한 1,316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은 사실 푸틴 대통령이 이제 핵전쟁을 언급하면서 외환 시장에도 좀 많은 영향을 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달러원 환율은 지금 하락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 9시 3분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미국 은행 예금 추이라든지 연체율 추이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출 증가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네. 것은 그만큼 경기가 괜찮다라는 얘기고요. 결국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미국 은행권의 연체율 추이를 보시면은 살짝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가계대출이라든지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신용카드 대출이 급격하게 줄어들려면은 저 정도 연체율 가지고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금리와 연체율의 격차를 보면서 은행권은 대출을 늘려주느냐 안 늘려주느냐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전체 연체율이 1.2%밖에 되지 않고요. 여기에 지금 장기 금리는 30년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는 6.5%, 6.3%대 이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계속 늘려주는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또 어떤 여유 자금이 있어야지 대출을 늘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여태까지 걱정했던 부분은 미 연준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줄이니까 네. 예금이 줄어드니까 대출을 늘리기 어려울 거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지금 M1 증가율이 드디어 마이너스까지 갔었고 또 M2 증가율이 마이너스 근처까지 내려갔지만
저기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전주 대비 성장률로 계산했었을 때는 두 자릿수 쪽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대출 증가율을 지금 현재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 침체가 오는 타이밍은 그것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총 여신 나누기 총 예금 추이라든지 또 미국의 예대율 추이라든지 대출 나누기 예금의 추이라든지 이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케이스가 돼버리면 네. 결국 고점에 도달하면서 경기 침체로 빠지는 시기가 점차적으로 뒤로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미국의 지금 증시가 예. 반등을 하다가 쉬어가는 것이지 반등을 하다가 경기 침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하락한다. 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타이밍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고 네. 봤었을 때 저희는 예대율이 아마도 77%대까지는 올라가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예. 경기 침체와 연결되는 타이밍이 조만간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타이밍이 지금 현재의 추세적인 부분으로 계산했었을 때는 빨라야 2024년 하반기라는 겁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2023년으로 그렇죠.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그런 걱정 때문에 빠졌잖아요. 네. 근데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다시 반등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빠졌는데 경기 침체가 오면 네. 계속 같이 빠지는 거죠. 특별히 예대율 77%가 됐을 때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보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 전 사이클의 고점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사이클의 그러니까 예대율이 2019년, 77%. 예. 2018년 이때가 77%까지 도달을 하고 나서 아.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예.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너무 타이밍을 착각하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종목 선별할 수밖에 없고 예. 이렇게 경기가 좀 둔화된다라는 환경에서도 성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늘려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30년 모기지 금리 이게 7%를 넘어서면서 좀 가계에 굉장한 부담이 될 거다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건 괜찮은 건가요? 네. 자, 왜 7%가 예. 중요하냐면요. 예. 아까 여신 증가율이 7%였잖아요. 네네. 자, 우리는 뭘 보면서 판단을 하냐면 금리와 대출 증가율의 숫자가 바뀌게 되면 즉 네. 대출 증가율이 높아야 돼요. 금리보다. 네. 그래야지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대출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여신 증가율이 떨어지면은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펀더멘털이 튼튼하지 않게 되면은 대출을 늘려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케이스가 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은 30년 모기지 금리가 6.5%이고 대출 증가율은 7%라는 것은 은행권이 계속해서 대출을 늘려주면 경기 침체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미국의 금융 컨디션을 보시고 있으시면 이 선 자체에서 살짝 찍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금융 환경이 그렇게까지 악화됐다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흐름 자체가 경기 침체가 당장 온다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자, 그래서 내년도의 타이밍이라든지 내년도의 예. 어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 은행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요. 네. 예. 보시면은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로 갈 와.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경제 성장률 1%대가 가능하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실제- 상반되네요. 네, 실제 예. 성장률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 숫자를 보시면은 4.4%이지만 저희는 4% 미만으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실업률이 5.5%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4.4% 정도, 4.5%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중국으로 보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내년도에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까지 좋아질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올해보다 좋은 환경이 될 것이고 상대적인 매력도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의 기준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기준금리가 5%가 정점이고 장기적으로는 3.5% 미만 수준으로서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달러 지수에 있어서도 100에서 105 정도, 이 정도의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유가 부분도 좀 보시면은 지금 104달러까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모습. 네네. 이렇다면 결국 인플레이션에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또 그 이외에 금 가격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겠죠. 결국 내년 연말에 S&P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BOA는 4,000 정도로 보고 있지만 저희는 한 4,400 정도 보고 있고 네. 평균적으로 한 4,300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월가도 예측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기본적인 큰 그림은 그려가시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뭐 어디가 정점이고 저점이고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알파 전략, 예. 종목, 업종, 선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네. 자, 이게 지금 결국은 우리가 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드디어 M1 증가율이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보통은 이게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렇죠. 부분인데요. 예. 근데 최근 보시면은 이제 금의 인도량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금 가격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굉장히 제법 긴 기간 동안에 인도량이 늘어나는 그 구간에 네. 못 오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예금 증가율이라든지 M1 증가율이라든지 미 연준의 스탠스가 변화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으로 변해가는 구간이라면 네네. 결국 금 가격이 상승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대체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금과 은을 다 더했었을 네네. 때가 대체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비중을 10% 정도 가져가는 게 적절하다. 아, 금과 비트코인, 과 은. 은. 그러니까 예. 이 세 개를 다 더했을 때 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이나 은보다는 금 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M1 증가율과 대체 자산의 증가율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판단하는 건데 지금 최근에 M1 증가율이 다시 플러스 전환을 하게 됐고 이 전체 대체 자산의 증가율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 한 10% 정도를 예.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보면 이제 S&P 500과 관련해서 이제 뭐 200일 이동평균선 지금 딱 그 기로에 놓여 있다 보니까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하방 압력이 커질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잖아요.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 흐름을 좀 예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이유는 예.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예측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익이 마이너스로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3분기의 실적이 나온 내용을 보시면은 이익 증가율이 2.5%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익이 늘고 있어요. 근데 지금 4, 4분기에 대한 예측은 얼마로 바뀌었냐면은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이미. 네. 그리고 내년 1, 4분기도 마이너스 숫자에서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내년 2, 4분기도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3, 4분기, 4, 4분기부터 조금씩 회복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내년 3, 4분기, 4, 4분기에 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익 증가율은 오히려 지금 그리고 1, 4분기, 2, 4분기에 마이너스고 네. 3, 4분기, 4, 4분기 플러스다? 이건 지금 엇갈리는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지금 시장은 예. 경기 침체로 올 거를 반영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1, 4분기 실적, 올해 4, 4분기 실적, 내년 2, 4분기 실적이 나왔었을 때 숫자가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면 당연히 시장은 오히려 반등을 하게 되는 것이지 경기 침체를 걱정하면서 더 빠지지는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내년 3월 달, 4월 달까지는 실적이 나오고 숫자를 확인해 가면서 올라가는 장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뭐 선진국 증시, 이머징 증시 관련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본다라고 하면은 네. 어느 부분이 더 매력적인지 좀 볼게요. 네. 자, 우선 이제 선진국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다우가 워낙 좋았습니다. 예. 올 한 해. 예. 그래서 거의 뭐 1년으로 따지면은 상승률, 그러니까 하락률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10년 동안에 계속 퍼포먼스가 안 좋았던 지수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리스크를 굉장히 높게 잡았었다가 이제 리스크를 낮춰 잡으면서 그런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금리가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쳤던 나스닥이라든지 나스닥 100 기업들의 펀더멘탈과 금리 수준과 현재 적정 가치의 괴리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금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을 때 매력도가 다시 부각될 업종이나 지수 때는 오히려 나스닥 100이나 나스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유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안 좋게 봤던 때인데 독일의 닥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크게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 비중 중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 쪽을 보고 있고요. 예. 그중에서도 미국의 나스닥을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신흥국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신흥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달러 지수,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계속 강세일 때는 원자재 가격이 못 올라요. 그렇죠. 그리고 금도 못 오르죠. 근데 달러가 이제 더 이상 강세가 아닌 약세 네. 또는 보합세로 가게 되면은 금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어디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신흥국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은 신흥국 시장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세 개의 국가만 딱 뽑자라고 했었을 때 예. 한국, 대만, 중국이 올라옵니다. 예. 좀 동북아시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번에 월드컵 16강 예. 많은 동북아시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지금 동북아시아 쪽에 대한 매력도를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렇다면 신흥국 비중은 얼마나 가져가야 되느냐 했었을 때 지금 신흥국의 전체의 비중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약 1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30% 이상을 신흥국 네. 가져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세 개 국가, 한국과 대만과 중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중에서 한국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도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저희는 지금 현재 한 5%까지 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한국의 비중은 겨우 1.6%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5%까지 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나라별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봤다라고 하면 뭐 섹터라든지 아니면 뭐 종목, ETF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우선은 성장주냐 가치주냐 하는 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성장주를 60% 이상, 70% 가까이, 가치주를 30% 정도 가져가는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성장주 안에서 대형 기술주들 보더라도 어떤 쪽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계속적으로 성장을 유지할 수 있고 네. 또 자기 자본 이익률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뽑아봤더니 결국은 대표적으로 반도체 중에서도 네. AI 기술과 연결이 되거나 데이터 마이닝과 연결이 되고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쪽에 대한 초점이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쪽이 되겠고요. 또 그 이외에 이 전기차 업종이 그만큼 또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려주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5G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자동화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초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업종으로 들여다보면은 ETF로서 볼 수가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그 ETF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장률이 높아지거나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아지는 업종 또는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주는 업종의 매력도가 높은 것을 뽑아보면 네. 지금 뭐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그 전기차 배터리 네. 그리고 또 바이오 산업,
여기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전자결제라든지 풍력 그리고 자동화 이런 쪽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4개의 업종을 뽑으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첫째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고요. 둘째가 전기차 부품이고요. 세 번째가 바이오 산업이고요. 네 번째가 자동화, 반도체, AI, 데이터 마이닝 이런 쪽에 대한 IT입니다. 예. 이렇게 4개 업종에 대해서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65% 내지 70% 정도를 싣고 가시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그럼 국내 증시에서 우리 또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종목을 좀 알려주세요. 네, 마찬가지의 예. 업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표적인 4개의 예. 큰 그림의 업종이 있다면 네.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종목들이 매력도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지를 뽑아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전기차 쪽이라든지 전기차 부품 관련 쪽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 신재생 2차 에너지 쪽. 전지. 네, 그리고 또 좀 더 내려가 보면은 예. 솔직히 그 조선 업종도 조선주. 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유는 수주가 굉장히 좋죠.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 있는 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의 경쟁력이 있죠. 예. 관련해서 그만큼 또 관련된 조선 업종에 대한 이 수요도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도 있고 보니까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좀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이 많이 없었다고 하고 또 사실 올해 하반기 들어서 좀 기대감을 가졌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좋을지 좀 네.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세요.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던 미국 증시고 예. 한국 증시를 보시면은 2200이 깨졌었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2400 위로 올라갔었으니까 10% 이상 반등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쉬어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 FOMC라든지 그 물가 상승률 발표가 되고 나면 예. 다시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과거에 장단금리차 역전이 굉장히 심화됐었고 그러다 걱정이 했었던 2019년도 시장이 안 좋긴 했습니다만 크리스마스 이브 날 돌렸습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올 한 해가 상당히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갑니다. 어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 율촌화학, 포스코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율촌화학이 1% 상승 중이고요. 롯데케미칼, 호텔신라, 셀트리온, 대한항공, 신세계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좀 올라가고 그 밖에 종목들은 내림세네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대한항공, LG유플러스, LG생활건강, 네이버입니다. LG유플러스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상승 중이죠. 자, 그리고 삼성생명, 포스코케미칼, 셀트리온, OCI,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지금 삼성생명이 2.8% 강세고 셀트리온도 올라가고요. OCI, 현대, 미포조선 모두 상승 중이죠. 지금 시각 9시 23분 지나갑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볼게요. 코스피가 약보합권이고 코스닥도 역시 약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8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